상상계와 다르게 상징계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상상계는 자기가 심리적인 걸 투영을 해서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상징계는 이미 구성된 세계이고 주체는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구성되는 거죠. 갓난아이가 이렇게 말을 배우는 과정을 연상하면 됩니다. 말을 배울 때 자기가 막 마음대로 상상해서 말을 배울 수는 없죠.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문법의 규칙이 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내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되고, 성인들도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언어의 규칙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언어가 만드는 구조화된 현실이 바로 상징계가 됩니다. 우리는 상상계 다음에 이제 상징계를 겪게 되죠. 이 상징계는 주체가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한데, 락강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체가 겪는 심리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즉 주체가 엄마, 아빠와의 그 관계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것을 억압하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프로이드의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인데, 락강은 이것을 주체가 상징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고 자신의 위치를 부여받으면서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락강의 상징계 이론은 욕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자라나게 된다. 어머니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가 돼 있다고 상상하는데, 아직 다른 욕망을 찾지 못한 어린 아이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욕망과 동일화를 이루는 영역을 말한다. 그 다음 단계,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상과 자아를 분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상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후 아이는 아버지의 법, 언어로 대표되는 사회적 질서나 규칙, 타자와의 관계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 자신을 일치시키게 된다. 이렇게 욕망은 순수하게 나의 마음에서 생기기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욕망의 근원인 것이다. 장기판이 보이시죠? 장기들 좋아하시나요? 여기서 장기판이 굉장히 많은 말들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말들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차는 직선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갈 수가 없고, 포는 앞에 다른 말을 넘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각각의 말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규칙이 있는 거고, 그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 위해서 모든 게임이 전개가 된다는 것들이죠. 이 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체의 생각이나 전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진 규칙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입니다. 상징계는 나와 주체의 관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언어로 얘기하지만 언어 자체라기보다는 언어적인 구조가 바로 이제 상징계의 본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최초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자아에서 이렇게 주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아는 자기의 심리적인 자기중심성들을 벗어나기가 힘든 데 반해서 주체는 이러한 타자의 규칙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 되고, 이제 타자와의 소통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이고 또 타자와의 소통을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언어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우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들이고, 나는 그 정해진 언어의 규칙 내에서 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내가 말의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 타자와 내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어는 우월하다는 면이고, 또 언어는 법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언뜻 보면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체가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욕망이 시작되는 거지,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욕망도 없고 존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니나가
블랙스완에서 니나의 독특한 욕망이 있을까요? 자신만의 욕망이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레라든지 직업적인 것을 관계하지 않고는 니나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바로 상징계는 이처럼 절대적인 지배자로 우리를 위치 지어주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인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타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 주체로서의 존재와 주체의 욕망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원이 지금 겹치고 있죠. 왼쪽의 원은 존재의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원은 타자의 원이고 의미의 원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존재라고 이렇게 호명이 될 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존재라는 것은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존재라는 이름이 타자에 의해서 부여될 때 비로소 이 의미의 장에 들어올 때 존재는 구성이 되는 것들이죠, 주체로. 그런데 의미의 장은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김석이지만 이 김석이라는 이름이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운데에 이렇게 무의미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 우리를 구성해주고 주체로서 우리를 구성해주고 또 우리를 표현하게 해주고 욕망을 지속시키면서도 또 일정 부분에서는 소외를 시키게 됩니다. 상상계가 우리를 자아의 심리구조, 정신분석에서는 이 심리구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자아에 집착하는 이런 병리적인 심리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아의 나르시시즘적인 심리구조에 우리를 소외시킨다고 한다면 상징계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소외, 유아론적 소외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다음 단계로 또 언어에 의해서 소외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표현하지만 언어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영역인 실제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과는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 파리스의 심판에서 나오는 사과는 불화의 상징이다. 사과를 통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뉴턴의 사과는 과학과 이성을 상징한다. 상징이란 언어적 질서가 더해진 상태고 언어를 통한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 실제계다. 실제계라는 것은 가장 난해한 개념이기도 한데 상상계와 상징계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절대적 영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뭐 신 같은 것을 떠올리시지는 말고 상상계, 상징계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실제계는 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 속에, 이미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무입니다. 즉 완전하면서 동시에 무적인 거, 이런 것이 이제 실제의 개념인데, 실제계는 상징계에 의해서 계속 배제가 되지만 상징계를 계속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구성물이 됩니다. 욕망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실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실제계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또 그림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지금 사과를 따먹고 있죠, 선악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선악과, 즉 사과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사과가 있죠.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사과는 보통 자연과학, 근대 과학혁명, 또 이성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사과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상징한다면 뉴턴의 사과는 과학과 이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줬고 파리스의 심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리스의 사과는 불화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화 혹은 허영심, 질투 이런 것들이 파리스의 사과인 거죠. 제가 이제 3가지 사과의 예만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과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과도 사과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마치 뉴턴의 사과, 또 아마 상상해 보건대 어떤 연인을 사과밭에서 이별했다면 또 이별의 사과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각각의 사과 하나하나 뉴턴의 사과, 파리스의 사과, 아담의 사과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과의 어떤 원초적인 차원, 바로 이게 이제 실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상징화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징화를 요구하는 근거, 마치 동양 철학에서 도를 연상시키면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도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가 아니다. 도는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매개해주고 탄생하게 하지만 도를 도라고 명명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상징계, 실제계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계가 상징화되는 순간 일부분의 속성은 거기에 표현이 되지만 실제계 자체는 거기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락강은 실제계를 불가능한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완전한 그것의 실현, 그 실제계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욕망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욕망의 불가능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바로 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실제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계는 잃어버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아까 주체의 구성에서 보듯이 우리는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어쨌든 우리가 가졌던 존재의 부분을 기호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잃어버린 부분이 바로 실제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실제계를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대상, 그리고 뭔가 여전히 결여가 돼 있으면서 표현해보고 싶은 이런 걸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영역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욕망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은 본능에 더 가까운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그 3가지 개념의 좀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욕구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말한다. 마치 물건이 필요해 물건을 사는 쇼핑 행위와 같다. 필요가 충족되면 곧 욕구는 바로 해소된다. 요구는 어떠한 것을 필요하다고 바라거나 요청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욕구 단계를 넘어 쇼핑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과 같다. 요구는 욕구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부족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욕망이다. 생물학적인 욕구와 이것이 언어화된 요구의 불일치에서 욕망이 비롯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근본적인 결핍인 욕망을 갖고 태어났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